오늘날 우리가 이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핵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시위, 전쟁, 그리고 해외 분쟁이 떠오르죠.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란의 이야기는 종교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도착하기 전에도 이 지역에는 이미 거대한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한때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일부까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란이 다른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지 이해하려면 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잃어갔던 시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1800년 무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이란은 카자르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조는 17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통치한 왕가였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불렀지만 이란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나라를 이란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란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앙 정부의 힘은 약했습니다. 왕은 돈이 부족했고 많은 무기들이 낡았으며 군대의 전투 방식도 구식이었습니다. 이란 북쪽에서는 러시아 제국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카프카스, 즉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지역은 매우 중요했는데 중앙아시아와 더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차지하고 싶어 했던 많은 땅들은 오랫동안 이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1800년대 초반 카자르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더 현대적이고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이란은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결국 1813년 굴리스탄 조약과 1828년 트루크멘차이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은 엄청난 것을 잃었습니다. 현재의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다게스탄의 일부 땅이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두 나라의 국경의 상당 부분이 아라스강을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란은 땅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 상인들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졌고 카스피해에서는 러시아만이 전함을 보유할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즉, 러시아가 이란보다 더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약하고 돈이 부족한 카자르 정부를 쉽게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북쪽에서 힘을 키우는 동안 동쪽에서는 영국 제국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인도는 영국의 가장 중요하고 부유한 식민지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통해 인도에 접근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헤라트라는 도시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영국에게 이 지역은 인도를 공격하려는 군대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헤라트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페르시아 왕국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이를 막았습니다. 1856년에 영국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란의 일부 지역을 침공했고 카자르 정부에게 헤라트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란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북쪽에서 이란을 압박했고 영국은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 남쪽과 동쪽에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항로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거대한 제국의 갈등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러시아와 영국 사이의 이 대립은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영국에게 이란은 인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게는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란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이란 전체를 점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매우 넓고 산이 많았습니다. 지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영국은 외부에서 이란의 중요한 결정만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카자르 왕들은 두 제국의 경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궁전, 군대, 왕의 여행과 기타 여러 비용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이른바 경제적 이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왕은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에게 이란에서 특정 사업을 통제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은행, 광산, 도로, 철도, 전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나 특정 상품의 무역도 포함됩니다. 그 대가로 외국인은 왕이나 정부에 돈을 주었습니다. 몇몇 프로젝트는 이란에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수익과 통제권의 대부분은 외국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종종 궁전과 왕의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필요가 아닌 곳에 쓰인 것입니다. 1900년대를 지나면서
이란에는 러시아와 영국의 은행가, 엔지니어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업가, 외교관, 군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은행, 무역, 통신, 그리고 경제의 다른 중요한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인도로 빠르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전신선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주로 영국 제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돈을 벌고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고 있었지만 많은 이란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더 이상 자기 땅, 사업, 미래를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의 통제권을 외국인에게 팔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상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왕의 권력과 이란에 대한 외국 제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당시 이란의 지도자는 샤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왕을 뜻하는 페르시아어 단어입니다. 1890년 나세르 알딘 샤는 한 영국인 사업가에게 50년 동안 이란 담배 산업의 거의 모든 통제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인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농부, 상인, 그리고 사업가들이 생계를 위해 담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담배는 보통 가정과 공공장소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담배의 재배, 판매, 그리고 수출은 모두 영국 회사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이란인들의 생계가 외국 기업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지식인들과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함께했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담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인 미르자 하산 시라지도 종교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담배 사용에 반대하는 종교적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궁전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까지도 널리 따랐습니다. 시위가 워낙 커지자 그는 1892년에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 승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은 함께 행동하면 왕과 외국 상인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담배 항의 운동은 더 넓은 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큰 걸음 중 하나였습니다. 1905년 시민들은 다시 한번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바꾸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사업 거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샤의 권력을 제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헌법이나 분명한 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법제정과 정부 지출에 참여할 대표를 둘 수 있는 의회도 원했습니다. 1906년 모자파르 알딘 샤는 헌법과 마즐레스라고 불리는 의회를 두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최초의 입헌혁명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샤의 결정을 감시하고 외국과의 비밀 협정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샤가 죽고 그의 아들 무함마드 알리 샤가 뒤를 이었습니다. 새로운 샤는 의회가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새 의회가 이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일까봐 우려하는 러시아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1908년 샤에게 충성하는 군대가 테헤란의 의회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의회 건물을 대포로 공격했습니다. 많은 입헌주의 지지자들이 살해되거나 체포되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여러 지역에서 군대가 모였습니다. 1909년에 그들은 테헤란에 입성하여 무함마드 알리를 축출했습니다. 의회는 남아 있었지만 국내 분쟁과 러시아와 영국의 간섭으로 계속 약화되었습니다. 이란인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위해 싸우는 동안 두 제국이 이란에 관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1907년에 영국과 러시아는 이 나라를 자신들의 영향력이 더 강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간주되었고 남동부는 영국의 몫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중립지역으로 불리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란의 정부나 국민들은 전혀 상의받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제국은 이란을 마치 자기들끼리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단 1년 후 나라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새로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908년 남서부 이란의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대규모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1901년 샤가 영국인 투자자 윌리엄 녹스 다르시에게 나라의 넓은 지역에서 석유를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뒤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후 앵글로이란 석유회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결국 오늘날 BP로 알려진 회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석유는 영국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던 석탄을 점차 석유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고 전함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 인도로 가는 길목이나 러시아에 대한 방어선에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위한 연료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1914년 영국 정부는 이 석유 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석유는 영국의 안보와 군사력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란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어느 나라 편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영국, 오스만 제국의 군대가 이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땅을 통로와 전쟁터로 사용했습니다. 농장과 무역이 파괴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일부 음식과 가축을 빼앗아갔습니다. 정부가 약해지면서 질병도 퍼졌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이 굶주림, 질병, 혼란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가들마다 실제 숫자에 대한 추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전쟁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옛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란 내 영향력은 일시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영국은 특히 석유와 정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란인들이 외세의 간섭과 약한 카자르 왕조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레자 칸이라는 이름의 군 장교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21년 그는 쿠데타에 가담하여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군대의 수장과 총리가 되었습니다. 1925년 의회는 카자르 왕조를 폐지했습니다. 레자 칸이 이를 대신하여 레자 샤 팔라비가 되었습니다. 레자 샤는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독립적인 이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로, 병원, 학교, 공장, 그리고 정부 청사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테헤란 대학교가 설립되었고 나라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이란 횡단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는 국가 군대와 중앙정부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일부 부족 지도자, 지역 통치자, 그리고 종교법원의 권한도 줄였습니다. 레자 샤는 정부가 법과 정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부가 주된 통제권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인들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을 자신의 관점에서 현대적으로 보이도록 강제로 바꾸려 했습니다. 1936년에는 그의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베일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학교와 직장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고 일부는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경찰과 강압적인 힘을 사용해 이를 시행했습니다. 이란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레자 샤는 점점 더 강력하고 엄격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의회의 많은 진정한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1935년 그의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에서 페르시아 대신 이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이란은 다시 한번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독일 기술자와 사업가들이 이 나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영국과 소련은 독일이 이란을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데 이용할까 봐 우려했습니다. 또한 아바단에 있는 정유소는 영국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련은 동맹국들로부터 무기와 보급품을 받기 위해 이란에서 안전한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영국과 소련은 레자 샤에게 대부분의 독일인을 추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요구를 즉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1941년 8월 영국과 소련군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이란 군대는 빠르게 패배했습니다. 레자 샤는 어쩔 수 없이 왕위에서 물러나 해외로 추방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무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당시 22세의 나이로 그를 대신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바뀐 것은 국민들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 외세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은 이란을 페르시아 회랑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식량, 차량, 무기 및 기타 보급품을 소련으로 보내는 중요한 경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새로운 샤의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의회, 정당, 신문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단체들도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국이 통제하는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가 이란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얻는 이익이 많은 이란인들이 받는 혜택보다 훨씬 컸습니다.
또한 영국 회사는 아바단에 있는 대규모 정유소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란 노동자들은 힘든 환경에서 일했지만 영국 직원들은 더 좋은 집과 서비스를 누렸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는 오랜 외세 간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치인 모사데그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모사데그는 변호사이자 전직 정부 관리였으며 오랫동안 헌법을 지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의회가 통제권을 가져야 하며 이란이 자신의 천연자원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국을 다른 강대국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940년대 후반, 모사데그는 국민전선의 선두에 섰습니다. 국민전선은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지지자들이 모여 이란 석유에 대한 외국의 통제를 끝내기 위해 결성된 단체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의 수익에서 더 큰 몫을 요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사데그에게 단순히 수익을 나누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유가 이란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란이 직접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51년, 의회는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지지했습니다. 국유화란 정부가 민간 기업을 인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모하마드 모사데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란인들의 오랜 투쟁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회의 지지를 받는 한 지도자가 오랫동안 그들의 땅에서 이익을 챙겨온 가장 강력한 제국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자국의 석유 회사를 그렇게 쉽게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둘러싼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작전은 나라의 흐름을 바꿔놓고 많은 이란인들이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석유를 통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951년 3월, 정부가 석유 산업을 즉각적으로 장악하는 것에 반대했던 하즈 알리 라즈마라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 이후 모함마드 모사데그에 대한 지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1951년 4월, 의회는 그를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곧이어 석유 산업을 이란의 통제하에 두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석유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영국은 이란의 부로부터 이익을 얻어왔지만 이란인들은 자국 석유에 대한 통제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은 쉽게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아바단의 대형 정유소에서 영국인 노동자들을 철수시키고 이란 석유의 해외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 수출이 거의 중단되었고 정부는 막대한 수입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세계은행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영국은 이란이 받을 돈을 더 늘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통제권을 넘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사데그는 이란이 직접 석유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는 동안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에는 투대당이라고 불리는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모사데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지만 미국은 그의 정부가 약해져서 이란이 소련의 영향 아래로 들어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영국은 이 두려움을 이용해 미국을 설득하여 모사데그를 축출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1953년, 영국 정부부와 미국 CIA가 작전 아약스라는 비밀 작전에서 힘을 합쳤습니다. CIA는 정치인, 신문사, 군 장교, 조직가들에게 돈을 제공했습니다. 몇몇 신문들은 모사데그를 반대하는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또한 돈을 받고 시위를 조직해 마치 그에 대한 지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샤의 권력을 이용해 모사데그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샤는 이란을 탈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3년 8월 19일, 군대 일부가 샤 편에 섰습니다. 테헤란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모사데그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연금되었습니다.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는 이란으로 돌아왔고 그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쿠데타의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그들이 의회와 인기 있는 총리를 통해 자국의 석유를 통제하려고 했을 때 영국과 미국이 그를 축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석유 회사들이 모여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석유는 공식적으로 이란의 소유가 되었지만 생산과 판매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통제는 여전히 컸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샤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에게 자금, 무기, 훈련,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은 소련과 가깝고 석유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샤가 강해질수록 자유로운 정치는 약해졌습니다. 그는 선거와 언론을 통제했고 정치적 반대자들도 침묵시켰습니다. 샤의 비밀 경찰인 사바크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밀 경찰은 학생, 언론인, 종교 지도자, 국회의원들을 감시했습니다.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샤에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통치와 함께 샤는 1963년에 백색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 여성의 투표권, 학교, 병원, 도로, 공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건설이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산층도 성장했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받은 땅은 너무 작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늘어나는 한편 빈곤한 지역사회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많은 전통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전의 권력을 잃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 중 한 명은 시아파 종교 지도자인 로울라 호메이니였습니다. 그는 백색 혁명을 비판했습니다. 샤와 미국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도 비판했습니다. 호메이니에게 있어 이란이 외세에 의존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현대화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1963년 6월 호메이니는 샤를 비판하는 강렬한 연설을 한 후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1964년 호메이니는 이란 내 일부 미군에게 특별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법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했던 옛 조약들과 비슷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호메이니는 이란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연설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보냈습니다. 이 테이프들은 몰래 복사되어 모스크, 상점, 학교, 그리고 가정집에 전달되었습니다. 한편 1970년대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이란은 빠르게 부유해졌습니다. 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현대식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집값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부패가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들은 왕실 가족의 사치스러운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이미 많은 단체들이 샤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인, 보수파,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학생, 노동자, 지식인, 사업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정부는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샤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8년 이란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시위 도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40일 후에 새로운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시아파 전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종종 새로운 폭력 사태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시위는 더욱 커졌습니다. 1978년 9월 8일 테헤란에서 보안군이 시위대에게 발포했습니다. 이날은 검은 금요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의 샤에 대한 신뢰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은행, 관공서, 그리고 석유 산업에서도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석유 노동자들이 멈추자 정부는 막대한 수입을 잃게 되었습니다. 샤는 총리를 교체하고 부패와 학대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979년 1월 16일 샤는 이란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국이 일시적이라고 말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월 1일 로홀라 호메이니는 거의 15년의 망명 끝에 테헤란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지배했던 군주제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샤에 맞서 단결을 떤 여러 집단들은 나라에 대해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를 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주의 정부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슬람을 법과 정치의 근본적인 기반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샤가 축출된 후 더 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새로운 이란을 진정으로 지배하게 될까요? 로홀라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오자 군주제의 남은 권력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옛 정부를 지키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샤를 축출한 여러 집단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는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를 원했고 어떤 이들은 사회주의 정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슬람에 기반한 정부를 원했습니다. 호메이니의 그룹이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모스크, 종교 지도자, 사업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과 넓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9년 4월 이란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나라를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과 의회에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시아파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군대, 사법부, 정보기관을 크게 통제합니다. 국영 언론과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도 최고 지도자가 통제합니다. 법과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수호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는 선거가 있지만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 대한 분노가 깊어졌습니다. 1979년 11월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66명의 미국인이 붙잡혔고 이후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을 점거한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1953년에 했던 것처럼 샤를 다시 도울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질 사태로 인해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동안 호메이니의 지지자들은 혁명에 함께했던 다른 그룹들도 약화시켰습니다. 반대 신문들은 폐쇄되었고 많은 전직 관료들과 자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과 비판자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되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엄격한 종교 규칙들도 시행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복장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 ISRGC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란에는 여전히 정규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IRGC는 종교 정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IRGC는 자체 지상군, 해군,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 부대와 비즈니스 및 정치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시즈라는 자원봉사 민병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은 학교, 직장, 마을, 동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전쟁 시기와 때때로 시위 진압에 사용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1980년 9월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이라크는 혁명으로 인해 이란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맞서 싸웠고 전쟁은 8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시들과 석유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라크는 화학무기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던 의도와 달리 전쟁은 오히려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IRGC와 바시지가 성장했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적의 동조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1988년에 전쟁이 끝나고 이슬람 공화국이 권력을 유지한 채로 1989년에 호메이니가 사망했습니다. 그가 세운 체제는 다음 최고 지도자 아래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맹 무장단체들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라크, 시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영토의 다른 단체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프록시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란의 정규군에는 속하지 않지만 자금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나 정치적 지원도 이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에게 이들은 미국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이란의 적들에게 이들은 이란이 영향력을 확장하고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도 갈등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것이 에너지와 과학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것이 이란에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란이 핵폭탄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란 정부가 결심할 경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습니다. 석유 수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은행업, 비즈니스, 그리고 무역도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와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부패, 빈곤, 선거, 실업, 물가 상승,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엄격한 정책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2022년 마사 아미니가 사망한 후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히잡을 착용한 방식 때문이라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22세 여성입니다. 정부는 시위에 대응하여 인터넷 차단과 보안군을 동원했습니다. IRGC와 바시즈를 동원해 시위를 막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한 명의 지도자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 수호위원회, 사법부, 정보기관, 국영 언론이 있습니다. IRGC,
바시즈, 그리고 종교 네트워크가 함께 체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관리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같은 정부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와 이란 국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지 몇몇 부분만 바꾸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넓은 자유나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란은 전쟁과 쿠데타를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제재와 강대국들의 간섭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이러한 역사를 이용해 이란이 다시는 외세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가 외부의 힘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동안 자국민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란의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외세의 지배를 거부하며 싸워온 한 나라의 이야기이자 그 국민들이 자국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